원나라, 몽고의 서정, 일세의 영웅, 일세의 교화 등 갖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몽고 초원의 영웅 태무진이 몽고 민족을 통일하고 징기스칸에 오른 후 남송을 멸망시키기까지는 70년이 흐른 후였다. 남송을 멸망시키기 전인 1219년 징기스칸은 대군을 거느리고 서정길에 올랐다. 1차 서정으로 징기스칸이 이번 서정을 결심한 것은 일찍이 이 나라가 멸망할 무렵 그의 일족이었던 야율 대석이 서역으로 도망가 서요를 세운 바 있는데 그곳에 징기스칸과 싸우다 패전한 나이만부의 잔당들이 침입해 들어가서 요의 왕위를 찬탈하고 징기스칸과의 복수전을 꾀한다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징기스칸은 중국의 공략은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고 친히 서정길에 오른 것이다. 징기스칸이 거느리는 몽고군은 일격의 나이만 세력을 소탕하여 서요의 옛 땅을 평정하고 터키계의 호라즘 왕국 공략에 착수했다. 이번 싸움에는 징기스칸의 아들 주치와 차카다이, 오고타이 등이 종군했다. 그들은 부강을 자랑하던 터키스탄에 여러 고을을 함락시키고 호라즘 왕을 폐사시키는 한편 그의 왕자를 추격하여 인도 북부까지 유린한다. 별도로 몽고의 선봉군은 터키계의 킵차크 영내에 깊숙이 진격하여 러시아 봉건 제국의 연합군과 싸워 격파했다. 제2차 서정은 1236년에서 42년에 걸쳐 시행된다. 이때는 징기스칸이 죽고 1227년 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칸의 자리에 앉아있을 시기였다. 2차 서정군의 장령들은 징기스칸의 손자들로 주치의 아들 바투가 지휘를 담당했고 오고타이의 아들 구유크와 툴루이의 아들 몽케가 참전했다. 이들의 몽고군은 우선 러시아를 유린한 다음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석권하고 아드리아 해를 거쳐 이탈리아에 육박했으나 마침 태종 오고타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회군했다. 3차 서정은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인 툴루이의 아들 몽케가 칸의 자리에 있을 때인 1253년에서 60년에 감행됐다. 여기에서 몽고군의 기병들은 메소포타미아를 휩쓸어 세계적으로 견고하기로 유명한 바그다드를 태워버리고 다시 소아시아 사이프러스까지 거쳐서 이집트를 위협했다. 몽고군의 3차에 걸친 원정으로 세계는 전전긍긍 벌벌 떨게 되었다. 3차에 걸친 원정에서 차지한 영토를 징기스칸의 네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의 자손들이 4개의 한국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깁차크 한국, 차카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일 한국이다. 이 4개의 한국은 처음에는 모두 몽고 왕조를 종주국으로 받들었다. 이로써 몽고 왕조는 몽고 고원의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제국을 형성했다. 몽고군의 제3차 서정과 때를 같이하여 남송의 보후 5년 1257년 몽고의 4대 헌종 몽케카는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남송 공략에 나서 사천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그의 동생 쿠빌라이에게는 북쪽에서 양자강 중류에 걸친 오북지방을 공략하게 하고 별장 올랑파타이에게는 인도차이나에서 광서, 호남을 거쳐 양자강 유역에서 쿠빌라이군과 합류하여 남송을 석관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천을 공략하던 몽케칸이 사천 평야에서 저항에 부딪혀 고전하던 중 병들어 병사함으로써 그의 부대는 철병한다. 오북지방을 공략하고 있던 쿠빌라이는 몽케칸의 병사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후계자 경쟁에 참가하여 다음 칸의 지위를 계승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남송의 가사도가 제의한 강화를 일단 수락하고 철병했다. 이때가 남송의 개경원년 1259년으로
그로부터 20년 후인 1279년에 남송이 멸망했다. 원나라의 통일, 남송 토벌군을 이끌고 철병한 쿠빌라이는 동문고의 개평에 정착했다. 먼저 철병한 몽케칸의 직속부대는 몽케칸의 영구를 호위하여 몽고의 근거지인 가라코름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던 헌종 몽케칸의 동생 아리크 부가와 합류했다. 이로써 몽고에는 두 개의 중심 세력이 형성되어 개평의 쿠빌라이와 가라코름의 아리크 부가가 대립하여 몽고의 후계자 자리를 다투었다. 서방 여러 한국의 유력한 왕후들을 초청하여 구릴타이를 개최할 경우 그 결과는 동생인 아리크 부가에게 유리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국 화북을 장악하던 쿠빌라이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자신이 있었다. 쿠빌라이는 기선을 잡아 자기 당파로 인정되는 황후들을 개평에 조치해 구릴타이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칸으로 추대된 쿠빌라이는 몽고의 칸은 중국의 황제를 겸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연경을 수도로 정하여 이름을 대도로 고치고 연호를 중통으로 고쳤다. 세조 쿠빌라이의 칸 즉위에 대해 아리크 부가를 비롯하여 카라코름파의 왕후들은 반발했다. 마침내 아리크 부가를 칸으로 추대하기에 결정함으로써 충돌한다. 이 두 파 간의 싸움은 중국 화북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배경으로 한 세조 쿠빌라이의 우세로 진전되어 아리크 부가가 항복함으로써 형제 간의 화해는 성립된다. 그러나 아리크 부가의 지지 세력은 여전히 반발한다. 특히 오고타이 칸의 자손들은 계속 불만을 품어 화근이 된다.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하여 칸의 자리에 오른 세조 쿠빌라이는 1271년 나라 이름을 대원으로 고치고 1279년 남송을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한다. 창시자 징기스칸은 선인들이 상상 못했던 업적을 이룩하여 몽고 초원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오로지 군사력에만 의존했다. 징기스칸의 거듭되는 원정으로 유럽과 아시아 백성들은 재난을 겪었지만 이런 원정의 바탕에는 몽고족의 엄청난 희생도 따랐다. 징기스칸은 야율초제란 인물을 신하로서 매우 중하게 생각했다. 야율초제는 거란 사람으로 그의 조상들은 요나라의 황족이었다. 일설에는 요나라를 창시한 야율 아보기의 맏아들 동단왕 돌욕의 8대손이라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유불도 3교에 통달했고 천문지리, 의학 등에 다재다능했다. 그러므로 몽고 왕조도 그를 중용했다. 그는 처음에는 금나라 조정에서 고관으로 있다가 연경이 몽고군에게 함락되면서 징기스칸을 섬겼다. 징기스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오고타이를 섬겨 30년 동안 명제상이 되었다. 몽고 제국은 정치체제, 법령, 제도 등의 미비해 난제가 많았다. 야율초제는 미비된 법령, 제도 등의 확립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몽고 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몽고는 유목민족으로 소나 양을 방목하는 생활에 익숙했지만 농사 짓는 방법에 뒤떨어졌다. 1229년 갓 즉위한 오고타이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하는 충신이 있었다. 몽고 제국에 있어 한인들은 쓸모없습니다. 한인들을 모두 그들의 농경지에서 쫓아내고 그곳을 초원으로 만들어 소양을 방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야율초제는 그 말에 반대했다. 그들을 그대로 농사짓게 하고 세금을 거두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피점령자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어느 왕조이든 창립 초기에는 법률 제도가 미비하지만 특히 유목민족인 몽고에 있어서 그러했다.
몽고의 건국 초기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관습을 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율 초제는 이 같은 불합리를 빨리 시정하기 위해 법제 왕립에 착수하여 18항목에 걸친 법을 제정했다. 야율 체제가 모종의 중대 사건의 용의자로 황제의 총신 한 사람을 체포한 적이 있다. 이를 안 황제 오고타이는 화를 내며 야율 초제를 체포하였다가 다시 석방하였다. 야율 초제는 항의문을 제시했다. 신은 폐하를 섬기는 대신입니다. 외하께서 체포명을 내리신 이상 신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법으로서 처벌하여 백관에게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폐하는 바로 신을 석방했습니다. 신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면 왜 체포했고 죄가 있다면 왜 석방했습니까? 야율체제의 항의에 줄줄이 벌여선 군신들은 모두 놀라 땀을 흘렸으나 오고타이는 말했다. 찜은 천자지만 천자라고 해서 고하고 없으란 법은 없지 않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는 야율초제 앞에 제왕도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이렇게 야율초제는 문명 파괴적 성향이 짙은 몽고의 정복자들을 참을성 있게 설득함으로써 문명 보호에 공헌했다. 사대 꾸빌라이는 1260년 칸의 자리에 오르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1271년에 나라 이름을 대원이라 했다. 꾸빌라이의 대원 건국과 함께 몽고 왕조는 원나라라 불린다. 원과 고려의 관계. 고려가 원나라에 대하여 세공을 바치기로 한 것은 징기스칸 13년인 1218년이다. 세공의 품목은 굴량미로 쌀 1천석을 바치기로 했다. 그 후 특산물인 금은, 피륙, 수달피 등을 포함한 귀중품을 보냈다. 1244년 저고여 일행이 고려의 곡물을 싣고 압록강을 건널 때 습격을 받아 곡물은 빼앗기거나 압록강에 수장되고 저고여도 죽었다. 역사서에서는 이것이 도적의 소행이라 하지만 거듭되는 몽고의 착취에 붕괴한 고려 조정이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몽고에서는 이것이 고려의 소행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징기스칸이 죽고 오고타이가 즉위하였으며 오고타이 즉위 3년 후 몽고는 고려를 침략한다. 몽고군 사령관 살리타이는 고려의 국경수비대장에게 항복 권고를 보낸다. 고려의 국경수비대장은 벌벌 떨며 항복했다. 몽고군의 향도 노릇도 해서 성을 지키는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려군의 항전도 대단했다. 구주 병마사 박서를 비롯하여 김중온, 김경손 등이 구주에서 분전하여 몽고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고려에서는 강화를 요청했고 강화가 성립되자 몽고에서는 72명의 다루와치를 두어 고려를 다스리게 하였다. 다루는 진압한다는 뜻이고 하치는 시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 다루와치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의 착취는 백성들을 괴롭혔다. 고려에서는 몽고의 처사의 분노를 느껴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고려는 도읍을 강화로 옮겨 몽고와 항전한다. 강화도 천도 문제는 당시 권신 최후에 의해 강행된다. 당시 고려는 무신의 집권시대로 최충원이 집권한 이래 그의 아들 최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강화도로 천도함으로써 30년간에 걸쳐 대몽항전이 시작된다. 고려 천도 소식이 전해지자 몽고에서는 대군을 출동시켜 침공했다. 고려가 강화로 천도한 것은 배신이며 선전포고라고 본 것이다. 전후 6차에 걸친 몽고군의 침공으로 고려 육토는 유린되고 백성들은 약탈에 시달렸다.
태종 오구타이의 사후 왕후의 섭정기간 5년 1241에서 1246년과 정종구유크의 사후 1248년 후 3년간 그리고 몽고 내부의 후계자 분쟁 등 몽고 내부의 사정 때문에 얼마 동안은 진공을 받지 않았으나 후계자 문제가 끝나자 다시 고려는 침공당했다. 헌종 몽케칸 4년 1254년에서 다음 해에 걸친 몽고군의 침공은 처참했다. 몽고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상자 수는 헤아릴 수 없었고 몽고에 잡혀간 포로 숫자가 20만이 넘었다. 몽고에서는 무슨 조건을 걸고 그렇게 고려를 유린했는가? 몽고의 요구 조건은 고려에 바치기로 한 세공의 부활과 국왕이 강화도에서 환도할 것, 그리고 국왕이나 태자가 몽고에 입주하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강화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태자 전의 입조가 실현되게 이르렀다. 이것이 헌종 몽케칸 9년 1259년 고려 고정 49년의 일로 그 전 해인 고려 고정 45년의 쿠데타로 고려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의 태자전이 만나야 할 몽고국의 몽케칸은 이때 남송을 공략하기 위해 사천의 원정주기였다. 몽케칸을 만나기 위해 사천을 향하여 여정에 오르던 태자는 도중에 몽케칸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그러므로 태자는 쿠빌라이를 만나기 위해 남쪽으로 간다. 이 무렵 남송의 오북 지방 공략에 나섰던 쿠빌라이는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몽고로 귀환 중이었다. 태자전은 양양에서 귀환 중인 쿠빌라이와 만난다. 고려는 만리 밖에 있는 나라로 당의 태종도 복종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그의 세자가 스스로 여기 이르렀으니 하늘의 뜻이다. 쿠빌라이와 태자전의 만남은 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였다. 쿠빌라이는 태자전을 데리고 개평부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무력 침공에 의한 탄압책을 버리고 회유책으로 갔다. 태자전이 개평부에 있는 동안 고려에서는 고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찍이 고려에서는 몽고의 고려 국왕의 입조 요구를 국왕이 병중이란 이유로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자전의 입조는 원래 인질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쿠빌라이는 태자전을 귀국시켜 국왕으로 삼으니 이가 원종이다. 다음에 쿠빌라이는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하여 간에 오르니 이 사람이 원의 4대 세조이다. 쿠빌라이는 고려에서 몽고군을 철수시키는 한편 약탈을 일삼던 다루와치도 철수시킴으로써 무력 침공 정책에서 회유책으로 바꾼다. 이로써 고려는 40년간의 항쟁을 마치고 고 태자전이 쿠빌라이의 조정에 입주함으로써 원에 대한 예속 시대를 열게 된다. 몽고의 일본 원정, 고려를 예속시킨 쿠빌라이는 일본도 손에 넣을 야심을 품고 있었다. 쿠빌라이는 서신을 보내 일본을 초유하려 했으나 일본에서는 정식 사신을 보내오지 않으므로 쿠빌라이는 무력으로 굴복시키려는 계획으로 고려에 대하여 병선 900척의 건조와 군사 동원을 명했다. 이때가 고려 원종 15년 1274년의 일로 이해 6월에 원종이 죽고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한 충렬왕이 즉위했다. 당시 고려 사정은 오랫동안의 몽고와의 항쟁으로 국토가 황폐하고 그 위에 원나라에 바치는 세공으로 경제가 피폐했다. 정치적으로도 무신 정권인 최씨의 몰락, 이면 최탄 삼별초의 난이 이어져 어지러웠다. 이럴 때 쿠빌라이의 전쟁 준비 명령은 정천병력이었다. 병선 건조에 필요한 인부를 동원해도 그들을 먹일 식량도 조달하지 못했다. 병선 건조 명령이
정월에 내려졌고 일본 원정군은 10월에 출전하였으니 그 공정이 촉박하여 무리한 공사를 한 것이다. 감독관은 홍다구라는 자였는데 그는 원나라의 장군으로서 고려 군민총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래 고려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홍복원으로 고려의 국경수비대장으로 있으면서 맨 먼저 몽고에 항복하여 몽고군의 향도 역할을 한 자였다. 그는 이적행위로 몽고의 신임을 받았다. 마침 그 무렵 고려 왕족인 영령공 순이 인질로서 몽고에 있었는데 영령공이 홍복원의 이적행위를 미워하였다. 그는 원나라 조정에 참소하여 홍복원을 처형하게 했는데 홍다구가 바로 홍복원의 아들이었다. 홍다구가 고려 사람이면서 자기 민족을 못살게 군 것은 감독관이라는 직함보다는 개인적 원한 때문이다. 제2차 일본 원정 때 다시 병선 건조를 명령을 하달받은 고려에서는 그 공사 감독관으로 제발 홍다구만은 보내지 말라 달라고 탄원해서 받아들여줬다고 한다. 이런 일로 미루어 1차 일본 원정의 병선 건조 감독관으로 있을 때 홍다구가 횡포를 부렸음을 알 수 있다. 1차 일본 원정이 시작되었다. 원나라의 도원수 홀돈이 건을 내리는 원나라 군사 2만 5천과 고려의 총지휘자 김방경이 이끄는 8천의 고려병이 합포에서 합류하여 대마도와 이끼섬을 소탕하고 일본 규슈와 아카다를 향해 진군했다. 원나라 군사는 아카다, 아코사키를 공략하고 다시 태제부를 유린할 작정이었다. 원군의 파도처럼 밀어붙이는 이내 전술은 1대1의 개별 전투를 하던 일본의 무사들을 놀라게 했고 석화시의 위력과 북소리 납함 소리 때문에 말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일본군은 패하였다. 원나라 군사는 아카다와 하코사키를 점령하고 불태웠으나 일본군의 야습이 염려되어 전전긍긍했다. 이들은 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의논했는데 원나라 장수들은 일단 철수하여 전선으로 돌아가 야습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려 장군들은 계속 속전속결하는 게 좋다고 했다. 결국 원나라의 도원수 혼도의 의견에 따라 전선으로 돌아가 야습을 피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일본군의 야습은 받지 않았으나 갑자기 불어오는 태풍의 습격을 받았다. 원나라 군사의 전선은 바위 언덕에 부딪혀 파손하거나 표류하는 등 대우를 잃고 침몰하는 전선이 부지기수였다. 이 싸움에서 원나라와 고려군의 전사자가 1만 3천 명에 달함으로써 1차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다음 해인 고려 충렬왕 원년 구빌라이는 2차 원정에 앞서 먼저 예부시랑 두세충과 병부낭중 하문저를 우호사절로 일본에 파견했다. 이들은 일본 규슈의 대제부에 도착했으나 성과가 없자 교토 가마쿠라의 최고 수뇌들과 만나 교섭을 하기로 하고 가마쿠라에 갔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 집권자 오조는 두사절의 목을 베었다. 이때가 고려 충렬왕 원년 12월 1일이다. 이때 이들 두사절이 휴대한 국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무리한 언사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나 외국 사절의 목을 뺀다는 것은 단호한 처사였다. 원나라의 두사절이 죽었다는 소식은 4년이나 지나서야 알려졌다. 두세충 등을 태우고 일본에 갔던 고려의 선원이 1010만국 끝에 탈출하여 소식을 고려 조정에 알렸다. 고려 조정에서는 즉시 이 사실을 원나라에 보고했다. 구빌라이는 노하여 제2차 일본 원정을 결심한다. 제2차 고려에 대하여 병선 900척을 건조하게 했다.
2차 일본 원정군은 원나라 군사 및 고려에서 동원된 동로군 4만과 경원에서 출발하는 10만의 강남군이 6월 15일에 이끼섬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남군은 옛 남성군의 군사들로 편성된 부대였다. 동로군은 1차 원정 때와 같이 홍다구가 거느리는 원나라 군사와 김방경이 거느리는 고려군과의 혼성군단으로 5월 3일 합포에서 합류했다. 동로군은 거제도에 잠시 정박한 후 대마도로 진격하여 대마도를 소탕하고 이끼섬으로 갔다. 이곳에서 강남군과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동로군은 강남군을 기다리지 않고 진군하여 6월 6일에 아카다만에 도착한다. 일본에서는 전적부터 원군의 재차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군대를 증강하고 해안선의 진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었다. 원군은 시카노 섬과 노코노 섬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를 유린하려 하였으나 일본군의 저항이 컸다. 작은 배로 잽싸게 달려와 원군의 전선을 습격하는 등 전투가 벌어졌다. 마침 여름철이어서 원군의 진영에서는 괴질이 창궐했다. 강남군과의 합류 예정 날짜가 가까워졌으므로 일단 함대를 이끼섬으로 후퇴시켰다. 그러나 6월 15일이 돼도 강남군은 이끼섬에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나중에 겨우 합류하여 같이 본토로 공격했으나 또다시 폭풍우가 몰아쳐서 10대 중에 7대가 침몰하고 말았다. 2차에 걸친 일본 원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빌라이는 일본 원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2차례의 원정 실패는 싸움에 진 것이 아니라 태풍에 의해 함대가 괴멸되었으므로 불가항력이지 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차 일본 원정이 실패한 다음에 구빌라이는 다시 고려에 전선 건조 명령을 내리고 일단 폐지했던 정동행성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중렬왕을 정동행성의 좌승상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강남에서 잇따라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원정은 보류된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일본 원정을 계획했으나 그때마다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결국 실현에 옮기지 못한다. 원나라 지원 31년 1294년 구빌라이가 죽음으로써 원나라 일본 원정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원의 후계자 싸움. 원나라의 후계자 싸움은 구빌라이와 아리크부가 형제간의 싸움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구빌라이와의 싸움에서 아리크부가를 지지했던 오고타이 양국의 중심 인물이었던 아이두는 세조 구빌라이가 남성과의 싸움에 힘을 쏟고 있는 틈을 타 차카타이 양국과 깁차카 양국의 지지를 얻어 구릴타이를 개최하여 몽고의 황제로 추대되었다. 구빌라이는 이들 세력들의 적대 행위를 당장에 응징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그의 주력 부대가 남송 공격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남송의 멸망을 기다려 응징할 수밖에 없었다.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키자 중수 바얀에게 명해 하이두를 두벌케 했다. 그런데 오고타이 양국의 군대는 남송의 군대와 달리 몽고 민족 가운데 가장 강한 유목부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두벌은 처참했다. 다행히 바얀이 그 임무를 잘 이행해서 도벌에 성공하였으나 이 내란은 전후 40년에 걸치는 피하간의 혈전이었다. 구빌라이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성종이 제위를 계승하고 성종이 죽은 후는 그의 형의 아들 무종이 계승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무종이 그의 동생 인종을 황태자로 세워 인종에게 제위를 물려준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럴 경우 인종은 자기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형의 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인종은 형의 아들을 제쳐놓고 자기의 아들 영종에게 제위를 물려줌으로써 형의 유지를 어긴 셈이 됐다. 인종의 뒤를 이은 영종은 조정 중신들 사이에 자기의 제위에 대한 이론이 많고 자신의 제위가 불안하다고 느낀 나머지 불사의 열을 올려 현실을 도피하려 했다. 이런 사정으로 조정의 재정이 곤란에 빠지고 재해가 잇따라 백성들이 허덕이게 되자 조정 대신들은 이 같은 죄는 황제가 부덕한 탓이다라고 하며 도당을 모아 영종을 살해하고 태정제를 새 황제로 옹립했다. 태정제는 세조의 황태자로 책봉되었다가 세조보다 일찍 죽은 친긴의 적손으로 중국 제위 계승 제도로 따지면 무조건 첫째 손가락에 꼽힐 지위였다. 태정제는 제위 4년에 죽고 1328년 황태자 천순제가 뒤를 잇게 되는데 이때 천순제의 나이는 9살이다. 그러자 제신들 간의 동요가 일어났고 이 틈을 노려 무종의 아들 투크테무르가 군대를 일으켜 대도로 오자 천순제는 도망쳤다. 대도에 들어온 투크테무르는 자신이 제위에 오르지 않고 그의 형을 맞아 황제로 옹립하니 세조로부터 8대째인 명종이다. 그런데 명종은 자기의 황제 즉위에 공이 큰 동생 투크테무르를 황태제로 세웠는데 다음에 이 황태제를 궁으로 불러 만나보고 난 뒤 급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명종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서에는 폭풍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임금을 시역했을 때의 말이다. 명종의 뒤를 이어 황태제가 즉위하니 문종이다. 그는 일찍이 영명하다는 소문이 있어 태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 변방으로 쫓겨갔다가 나중에는 종적을 감추고 외몽고 사막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다. 태정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킨 그는 대신 엔테무르의 영접을 받아 대도로 들어갔다. 대신과 백성들은 당연히 그가 즉위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는 즉위를 사양하고 그의 형 명종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했던 것이다. 그의 형제는 단 2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 그의 겸허함에 천사를 보냈다. 그런데 명종이 의문의 변사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이다. 역사가들 가운데는 명종을 죽인 것이 엔테무르였다 보는 견해도 있다. 제위에 오른 문종도 어렸을 때 영리했다는 소문과 달리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는 라마교를 숭배하여 티베트에서 라마 제사를 초빙해 오는데 모든 대신들에게 교회까지 출령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라마교를 우대했다. 그러자 유교 측에서는 공자의 부모를 비롯하여 안자, 증자는 물론 정자에 이르기까지 각각 왕이나 공의 봉작을 추증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유교 측의 요구는 묵살당하고 라마교의 세력은 강해졌다. 문종은 제위 3년에 죽었는데 그는 임종 때 자기 아들을 제쳐놓고 형 명종의 장남인 순제에게 제위를 전한다는 유조를 내렸다. 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즉위한 것이 괴로웠으며 또한 황제 자리가 힘든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실력자인 엔테무르는 문종의 유조를 무시하고 순조의 동생인 영종을 즉위시켰다. 순제의 출생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었다. 순제의 생모는 몽고에 살고 있었다. 그때 명종이 몽고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명종의 아내가 되어 그곳에서 순제를 낳았다. 그런데 명종이 죽자 명종의 황후는 명종이 살아있을 때 순제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늘 말해왔다고 순제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순제는 고려 땅 대청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광서로 옮겨졌다. 문종의 유조에 따랐더라면
순재는 광사에서 돌아와 제2위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실력자의 의사가 황제의 유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영종은 권신 엔테무르에게 의해 옹립대와 즉위하였으나 제위 50일 만에 죽었다. 엔테무르는 사실상 명종을 죽이고 명종의 동생 문종을 옹립한 장본인이었다. 일찍이 순재가 고려의 대청도에서 광서로 옮겨진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요양에 있던 원나라 고관 한 사람이 제2 계승권자인 이 소년을 옹립해 고려와 연합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언비어였다. 엔테무르가 순재의 즉위를 꺼렸던 이유는 순재가 몽고 태생으로 몽고에 있는 황족과 중신들의 지지를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원나라 조정 가운데는 몽고파와 한지파가 있어서 대립하고 있었다. 엔테무르는 한지파로서 한문화의 존중을 주장하여 권신으로서 그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과거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순재가 즉위할 경우 몽고파의 대신들이 득세하여 지금까지의 그의 시책을 엎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재가 광사에서 대도로 돌아올 때 암살음모 가능성을 예측한 바야는 군대를 거느리고 순재를 끝까지 호위하여 무사히 대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바야는 새로운 실권자가 되었다. 순재가 즉위하던 해에 그토록 순재의 즉위를 못마땅했던 엔테무르가 죽음으로써 제2 계승에 따른 유혈 참사는 사라졌다. 엔테무르는 그의 집권 시대에 그의 아들 타라하이를 문종의 양자로 삼고 그의 딸을 순재의 황후로 세웠다. 타라하이의 형 당기세는 아버지 엔테무르가 죽은 후에도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다. 순재는 엔테무르 일족의 정권을 누르기 위해 바얀을 태사 우승상에 임명해 그에게 정치를 일임했다. 몽고 제도는 우가 좌보다 높다. 따라서 우승상은 가장 높은 지위다. 엔테무르의 일족과 그의 추종자들은 불만을 품고 당기세가 주동이 되어 바얀을 제거하고 황제를 폐립할 쿠데타를 꾀했으나 바얀의 선제 공격을 받아 죽었다. 당기세의 동생 타라이는 황후의 치마폭 속에 들어가 숨었으나 결국 참살되는 바람에 그 피가 황후의 옷에 튀었다. 바얀이 나아가 황후를 잡으려 하자 황후는 순재에게 울면서 구원을 호소했으나 순재는 황후를 내쫓아 사형에 처하게 하였다. 1335년 엔테무르 일족과 그의 무리들을 소탕한 바야는 실권자가 되었다. 그는 열렬한 몽고파이며 국수주의자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것까진 좋았으나 그는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어느 때 아닌 가운데 장왕, 유, 이, 조, 시 성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5가지 성은 대성이라 하여 중국에서 흔한 성일 뿐 아니라 조씨는 송나라 황족이었다. 원나라 시대 황제 11명 가운데 순재처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자는 없을 것이다. 원나라를 망친 황제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는 고려의 대청도로 유배당했다가 광서로 옮겨져 한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황제로 옹립되어 역대 황제의 사당에 참배할 때 영종의 사당 앞에 이르러 영종은 나의 동생인데 참배를 해야 하나 하고 의전 담당관에게 물었다 한다. 또 순재가 명종의 실제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다. 순재가 명종의 실제 아들이 아니라고 명종이 말했다는 사실을 당시 사관이었던 우집과 마조상이 기록하였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순재는 노하여 이 둘을 죽이려 한 일이 있다. 결국 토크토의 중간으로 죽음은 면했으나 순재 출생 경위에 대한 소문은 꼬리를 물었다. 명종이 몽고를 여행하던 중 미모 여인에게 반해 그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인은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는 순제뿐 아니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당시의 실업가 여부르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는 것을 안다. 원나라의 창시자 징기스칸의 장남 주치가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설도 있다. 바야는 강력한 국소주의자로 그가 장악했던 그해 11월 연호를 지원으로 고쳤다. 지원이라는 연호는 세조코 빌라의 지세 때 31년간 쓰던 연호다. 동일 왕조에서 같은 연호를 되풀이해 쓰는 것은 예전엔 없었다. 바야는 동생의 아들 토쿠토를 양자로 삼아 실권을 위임하고 자기 세력의 부식을 꾀했으나 토쿠토는 바얀과 달리 중국의 고전을 공부하는 인물이었다. 토쿠토는 바얀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 순자와 짜고 바얀을 유배했다가 독약을 내려 죽였다. 바얀이 가자 토쿠토가 장악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치를 개혁해 연호를 지정으로 고치고 일단 폐지했던 과거 제도를 부활시켰다. 유사일의 중국의 왕조들은 그 전 왕조의 실록을 정리해 정사를 편찬하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었다. 원나라는 토쿠토의 집권 시기에 이르러 요사, 금사, 송사를 편찬했다. 원나라가 중국 전통 왕조의 하나임을 과시한 것이다. 예의 정통론이 또 거론되었다. 중국인들의 의견은 대부분 송나라를 정통으로 하고 요나라, 금나라를 중간에 기록하여 진서 같은 체제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몽고인들은 달랐다. 요나라의 건국은 송나라보다 먼저이고 남송은 금나라에 대해 신하의 예를 갖추었으므로 무조건 송나라를 정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3사의 편찬 작업은 지정 3년 1343년에 시작되어 지정 5년 10월에 완성된다. 토쿠토는 반란군 토벌 사령관에 임명되어 장사성과 대전하던 중 정적들에 의해 운남으로 유배되어 가는 중 독살당하고 만다. 순제가 황태자에게 정사를 일임하고 라마교에 빠져 요승들의 말만 믿고 방종술에 빠지거나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게 된 것은 이 무렵이다. 토쿠토의 실각과 그의 죽음이 순제를 실망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또 그 무렵 백령교 계통의 반란이 하남 지방을 휩쓸어 그들의 토벌이 질이 멸렬하게 되자 그것을 비관했는지 모른다. 토쿠토의 실각은 하마나 라마교의 요승들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다. 세조코 빌라이가 라마교의 바스파를 국사로 삼은 이래 라마교는 원나라 조정에서 국교였다. 라마교는 불교의 한 유파로 밀교처럼 구전에 의해 비위가 상속되는 전통이 있었다. 남송 멸망 후 일이지만 라마의 요승 양련진가라는 자가 송나라 부흥을 방지하는 주술을 진언했다. 남송 여섯 황제의 능묘를 파헤쳐 유골의 머리와 몸통을 갈라놓는 것이 방법이라 하였다. 남송 여섯 황제의 능묘는 모두 소흥에 있었다. 황제의 능묘는 원래 왕자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남쪽을 향하게 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소흥에 있는 남송의 능묘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금나라에 빼앗기고 임시 수도 임한 항주에서 언젠가는 북쪽을 돌아가 실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염원에서였다. 생전에 북쪽을 바라보는 염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능묘도 북쪽을 향하게 한 것이다. 양련진가는 능묘를 파헤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그는 능묘를 파헤쳐 목을 잘라 혹은 호수에 던지고 나머지 유골은 항주의 옛 궁전터에 묻어버리고 말았다. 절강 원주에 사는 임경이가 약초를 캐는 척하며 유골을 모았다. 호수에 던져진 두개골은 나중에 이종의 두개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경희는 어부에게 부탁하여 이종이 두개골을 건져 올린 다음 모은 유골을 비밀리에 옛날 능묘 가까이에 묻고 표징을 해두었다. 라마교 승려들의 행패는 이토록 심하여 사교라는 비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홍건군의 반란, 민족적 억압 정쟁은 중국 봉건 왕조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원나라 때만큼 타민족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때는 없었다. 몽고의 군주들은 그들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몽고인, 생목인, 한인, 남인의 순으로 등급을 정했다. 몽고인이 최고 지위였고 제2위인 생목인은 부득이 등용한 계층이었다. 서역의 모든 부족과 여러 나라 사람을 말한다. 네 계급에 대한 구분은 엄격하여 행정, 군사, 요직은 몽고인이 차지하고 부족한 인원을 생목인으로 채웠다. 엔테무르 집권 시절 원나라 초기 일에 폐지되었던 과거 제도를 부활시킨 본래 취지는 몽고인들의 향악 풍토를 조성해 중국 전통을 이해하는 몽고의 정치가를 등용하기 위해서였으나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중국인 뿐이었고 몽고인은 하지 않았다. 원나라 지배자들은 한인과 남인들의 모반을 두려워하여 각지의 몽고병을 주둔시켰다. 각 고을의 경계지역에는 많은 곳에는 2, 3만 명, 적은 곳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몽고병이 있었다. 한인과 남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갑장제를 실시했다. 한인 남인의 시포를 일갑으로 하여 일갑이 몽고병 한 사람을 시중드는 것으로 이 몽고병은 시포를 제멋대로 부리는 두목이었다. 그들은 또 한인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하여 심지어 부엌 식칼도 여러 가구에 한 개만 사용하게 했다. 반발이 심했다.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한인들의 반란은 순제적이 15년경부터 양재강 유역에서 일어났다. 이 반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끈질겼다. 한 곳에 반란을 진압하면 다른 곳에 반란이 일어나 왕조의 말기적 증상을 예고했다. 이 반란의 진원지가 몽고인으로부터 궐시를 받던 남인들이 살고 있는 양자강 유역이었다. 황하가 또 크게 범람하여 전담은 말할 것 없고 대운하의 수로도 파괴되어 기능이 마비되었다. 아북 지방의 식량 공급이 좋지 못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인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 조정에서는 황하를 개소하고 대운하 수로를 정상 운행토록 보수하는 게 시급했으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실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공사 완료 후 이들을 해산시킨 후의 결과가 문제였다. 중국의 나라는 농민의거의 경우보다 실업자에 의한 반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노동자를 모았다가 해산시킬 때 반란의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도쿠토는 결단을 내린다. 공사를 크게 일으키면 그에 따르는 해는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조은사 가로의 건의를 도쿠토가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가로에게 황하 보수공사를 맡긴다. 가로는 황하 남북의 군민 17만을 공사에 투입해 5개월간의 강행 끝에 공사를 완성시켜 황하의 수로를 회복시켰다. 노동자의 해상과 그에 따르는 실업자 문제는 기술자인 가로의 힘으로는 다루기 힘들었다. 원나라 말기 반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백령고였다. 백령교는 불교 일파로 동진의 승려 해원이 창시했다. 그 후 만이교의 영향을 받아 미륵을 신앙하고 천태의 교의를 받들어 연불참회와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종교로 발전했다. 원나라를 타도하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젊었을 때 백령교 신자였다. 명교라고도 한다. 주원장이 창업에 성공한 후 나라 이름을 명이라 정한 것은 젊었을 때 자신이 백령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원나라 지배자의 가렴죽으로 중국 전토가 피폐했음은 명백한데 그 가운데서 심했던 곳이 황하의 남쪽과 회하 북쪽 지역인 하남 일대다. 이런 땅에 황하의 대범람은 더 반란을 부채질했다. 하남 영주 사람 유복통과 조종자들은 반란을 꾀하여
안산동을 수령으로 추대하고 그 준비 공작의 일환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석가 입적한 후 46억 년이 지나면 말세가 온다. 이 말세 중생을 구하기 위해 미륵비로이 올 것이다. 안산동을 초대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유복동은 원래 열렬한 백령교 신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한다. 백령교의 교주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안산동은 신도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복동은 이 점을 노려 한산동을 추대하여 그를 이용한 것이다. 1차 준비 공작이 성공을 거두자 유복동은 제2 공작을 추진한다. 그는 백령교 신도가 한정된 것이라 생각하고 한산동은 사실은 한시가 아니고 송나라 휘종의 8대손이다. 마땅히 중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민족 지배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의 적개심을 이용해 사람을 모았다. 지정 11년 1351년 한산동을 수령으로 하는 유복동의 무리는 반란의 깃발을 올렸다. 백마를 잡아 신명께 맹세를 올리고 송황조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들이 홍건적이다. 그러나 비밀이 누설하여 한산동은 죽게 되었고 유복동은 피했다. 유복동은 주고를 근거로 삼아 나산, 상체, 진양, 확산을 격파하고 여주, 영주, 광주를 공격했다. 그의 군대는 10만의 군중으로 늘었다. 반란군의 세력이 10만으로 증강되자 원나라 군사력으로도 쉽게 제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각지에서 홍건군에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줄을 이었다. 서수휘, 포왕삼, 맹해마, 곽자홍 등이 호응하였으나 통일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원나라 조정에서는 그 전에도 반란이 있었지만 손쉽게 진압했으므로 한산동과 유복동의 반란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이 10만이 되고 각지에서 호응하자 사태의 중대성을 느꼈다. 도벌군 사령관에 숭상 토크토와 착한 테무르 등을 임명해 유복통 토벌에 나섰다. 지정 15년 1355년 2월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할리마를 박주로 맞아들여 황제로 옹립하고 소명왕이라 칭했다. 나라 이름을 송, 연호를 용봉으로 정했다. 홍건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1351년으로 4년 동안 원군을 상대로 하남 일대를 석권했으나 그들에게는 행동을 통일하는 구심점이 없었다. 이를 간파한 유복통은 단결을 위해 할리마를 황제로 내세운 것이다. 박주의 궁전을 세워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할리마의 어머니 양씨를 황태호로 받들고 두준도, 성문욱을 승상, 유복통 남은소를 평장정사, 유복동의 동생 유육을 추밀원사로 삼아 국가체제로 삼았다. 그러나 내분이 일어났다. 두준도가 두각을 나타내어 할리마의 신임을 받게 되자 유복통은 두준도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했다. 내분이 있은 지 얼마 후 원나라의 도벌군이 송나라 수도 박주를 포위했다. 유복통은 황제 할리마를 모시고 안봉으로 도망쳤다. 안봉에서 다시 개봉으로 도망친 유복통은 원군의 집중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의 군대를 세 갈래로 분산시켰다. 이 삼록은 외에도 원나라 장군 전풍이 홍건군에 가담했다. 모기는 산동의 제남을 함락시키고 다시 북상하여 기주를 함락시킨 뒤 대도에 육박하자 원나라 황제 순제는 한때 천도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원나라 군사의 용전으로 모기는 제남으로 퇴각했다. 한편 관선생 과두반이 거느리는 제1로군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그 일대는 태행산을 넘어 완주를 함락시키고 대동을 약탈한 후 마침내 원나라의 여름철 수도인 개평부의 상도를 함락시켰다. 상도를 유린한 홍건군은 다시 동북으로 진출하여 요양을 함락시키고 고려까지 손을 뻗었다. 관중으로 들어갔던 백불신 이회희는
봉상까지 진출했다가 착한 테무르가 거느리는 토벌군에게 패해 촉 사천으로 도망했으나 이 회희의 전당들은 영하를 함락시키고 영무를 유린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이상 언급한 것이 할리마를 황제로 추대한 홍건군의 작전 경로와 전투 상황이다. 그들의 세력 범위는 넓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은 원나라 대군에게 괴멸당할 것이 두려워 군대를 분산시켰다. 그래서 많은 곳을 함락시키기는 했으나 대부분이 곧바로 왕군에게 수복되었다. 반란군 토벌사령관 착한 때무르는 관중에서 알거하던 홍건군을 격파하고 그 주변을 수복한 후 대군을 집결시켜 개봉의 유복통 공략에 나섰다. 토벌군은 행화형의 본진을 설치하고 성 주위에 성체를 쌓아 포위했다. 100일에 이르자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졌다. 유복통은 한리마와 함께 정예 기병 100기를 앞세워 혈루를 뚫고 안봉으로 도망쳤다. 도망쳐온 유복통은 부장 이무 최덕이 적병에게 겁을 먹고 분전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처벌하려 하자 이들은 원나라에 항복했다. 개봉성을 함락시킨 착한 때무르는 그의 아들 국구테무르를 박연하여 전풍을 항복시키고 산동의 대부분을 병정했다. 그러나 지정 22년 1362년 항복한 전풍이 착한 테무르를 죽이고 익도로 달아났다. 국구테무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익도를 포위했다. 익도의 포위 소식을 들은 유복동은 전풍을 구하기 위해 구원군을 이끌고 익도로 올라오다가 원나라 토벌군에 의해 패하고 안풍으로 도망갔다. 구원군을 대파한 국구테무르는 땅굴을 파고 익도성으로 들어가 전풍 등을 죽였다. 다음 해인 지정 23년 장사성의 부장 여진은 안풍의 홍건군 본진을 포위했다. 홍건군은 주원장에게 원병을 요청했다. 주원장은 홍건군은 아니었으나 홍건군의 반란에 호응하여 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곽자흥의 보화자 부장이었다. 그러나 주원장의 응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장사성의 부장 여진은 안풍성에 들어가 유복통을 죽였다. 원나라 말기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던 난세의 영걸 유복통은 어처구니 없는 최후를 마쳤다. 주원장은 안풍에서 탈출한 할리마를 제주에 머물게 했다가 자신이 오왕을 칭한 그 다음 해에 할리마를 죽였다는 설이 있다. 황제가 되고자 했던 주원장에게 할리마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명사에는 2년 후 할리마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할리마를 남경으로 데리고 가던 중 배가 뒤집혀 익사했다는 이설도 기록한 점으로 보아 부하에게 명하여 암살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할리마의 죽음으로 한산동 유복통의 홍건군은 멸망했다. 장사성은 태주태생으로 대운하를 이용한 소금의 밀매업으로 재산을 모았다. 그는 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기분파였으므로 같은 업계 인사들로부터 인기가 좋았으나 호족이나 지식계급의 인사들로부터는 괄시를 받아왔다. 호족 출신의 구이라는 자가 장사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다. 장사성은 동생과 18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구이를 죽이고 인근의 호족들의 집을 노략질하고 불질렀다. 장사성은 내친 걸음에 군사를 일으킬 뜻을 굳혔다. 많은 장정들이 모였다. 실업자들과 강제노동의 불만을 뿜고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장사성은 태주를 함락시키고 홍파를 함락시킨 다음 덕승호의 성체를 구축하였다. 그는 다시 강북의 요충지 고을을 함락시키고 이곳을 근거지로 나라를 세웠다. 이름을 대주, 연호를 촌으로 정하고 자신을 성왕이라 했다. 이것이 지정 13년 1353년 일로 홍건군의 한산동 유복통의 반란은 이보다 2년 전에 일어났다. 장사성의 반란군은 홍건군처럼 종교적 유대감도 없이
개인적 원한 관계로 일어난 집단이었다. 때문에 단결력에 있어 취약점이 많았으나 조정에서는 장사성의 반란을 더 중시했다. 그 이유는 장사성이 점거하고 있는 태주에서 고우까지의 지방은 대운하의 연변으로 대운하의 대동맥을 맡고 있기 때문이었다. 원나라 조정은 토쿠토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장사성을 돕게 했다. 토쿠토는 대군을 거느리고 장사성군을 격파하고 고우성을 보위했다. 고우성의 함락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무렵 원나라 진영에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갑자기 조서가 내려져 사령관 토쿠토가 해임되고 관직을 박탈당하여 회한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쿠토의 죄목은 군사비를 남용했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모두 하마의 참소에 의한 것이다. 하마는 그의 어머니가 영종의 유모였다는 관계를 이용하여 궁중에 들어와 전중시여사가 된 인물이다. 토쿠토와 하마와의 관계는 복잡했다. 토쿠토가 베르게부스의 참소로 죽게 되었을 때 하마의 변호로 구원받은 일이 있다. 그래서 토쿠토가 승상이 되자 하마를 중서 우승으로 기용했는데 여중백이라는 자의 참소로 선정원사로 강등됐다. 이 여중백은 토쿠토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하마는 토쿠토를 원망하게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황태자와 황후 기씨에게 참소하여 토쿠토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다. 사령관의 파면으로 원나라 진영은 동요했다. 고우성에 갇혀있던 장사성은 이제 끝장이다 하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 원나라 진영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사성은 적이 혼란한 틈을 타 출격했다. 원군이 패주했다. 지정 16년 1356년 장사성은 소주를 점령하고 호주, 송강, 상주를 장악하고 수도를 소주로 옮겼다. 이후 의욕적 정치를 시행하여 수리사업과 개간에 힘을 기울이고 세금을 면제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소주는 지상천국이 되었다. 장사성은 소주에서 향락 생활을 즐기기 위해 정치를 그의 동생 장사신에게 위임했으나 장사신도 향락을 위하여 환경부, 최원문, 섭덕신에게 정권을 위임함으로써 장사성의 소주 정권은 부패했다. 지상천국의 도시 소주의 지배자들은 매일 잔치를 벌여 그들의 향락에 빠져들었다. 장사성이 소주로 천도한 지 얼마 안 되는 같은 해에 주원장이 남하하여 남경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었다. 두 반란 세력 간의 패권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장사성은 주원장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나라와 강화를 맺게 되었다. 사실상 귀순이었다. 강화를 맺음으로 장사성은 왕의 칭호는 물론 나라 이름과 연호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점령한 땅은 반환하지 않았다. 장사성에게는 또 하나의 행운이 있었다. 고우성이 포위되어 함락 일보 직전에 사령관 토쿠토의 파면으로 기사 회생의 행운을 안았던 그에게 이번에는 또 항주를 차지하는 행운이 왔다. 절강의 원군 진영에서 사사로운 감정 문제로 강절 우승상 타시테무르와 항주의 수비대장 양완선이 대립하던 그때 우승상 타시테무르가 장사성에게 항주에 출병할 걸 요청했다. 장사성은 우승상의 요구에 따라 양완선을 공략 살해하고 항주도 손에 넣었다. 이것이 지정 18년 1358년 일이다. 절광을 손에 넣은 다음 해인 장사성은 북경의 원나라 조정에 쌀 11만석을 보내어 자기의 뜻을 확인시키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363년까지는 계속 양곡을 보냈다. 이후부터는 수송을 중단하고 다시 왕을 칭했다. 이번엔 오왕이라 칭했다. 이때 오왕 장사성이 점거하고 있던 지역은 남쪽은 소흥, 북쪽은 서주를 지나 재령금구까지, 동쪽은 서해, 서쪽은 강력한 주원장의 세력과 접했다. 당시 장사성의 오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 지상천국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이 이곳으로 피난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요계, 왕몽, 양유정, 진여원 등이 저명 문사이다. 장사성이 오나라가 원대한 계획 없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을 무렵 인접 지역에서는 군웅들이 싸움을 되풀이하면서 정세 변화가 일어났다. 장사성은 향락에 빠진 나머지 주원장에게 망하고 만다. 명의 창시자 주원장. 주원장은 봉양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했다. 17세가 되던 해에 악질이 유행하여 부모 형제를 잃자 환각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거기서도 식량이 부족하여 승려들이 흩어지는 형편이다. 주원장도 탁발성이 되어 방랑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3년의 방랑을 마치고 환각사로 돌아온 주원장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을 때 반란군의 함성이 들렸다. 주원장은 반란군에 가담한다. 한산동, 유복통 등 백령교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호응하여 곽자흥이 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주원장은 이때 환각사에서 나와 곽자흥의 군대에 참가했다. 이때가 지정 12년 1352년 일로 나이 25세 때이다. 곽자흥 군에 참가한 주원장은 두각을 나타냈다. 곽자흥의 양녀를 아내로 삼았다. 곽자흥의 양녀는 마모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유괴하여 곽자흥에게 팔아넘긴 여성이었기 때문에 마씨라고 불렸다. 마씨가 나중에 주원장의 어진 부인으로서 내조의 공이 컸다. 곽자흥은 주원장에게 10명의 병사를 맡겼고 그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중용하게 된다. 그 후 곽자흥의 군대도 원나라 도벌군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주원장은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군대를 모집했다. 전란 중이어서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모였다. 서달, 탕화 등 중마지우 20명과 7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두 주원장의 신복으로서 명나라 군사 조직의 모체가 된다. 주원장이 군대를 모집해 돌아와 보니 곽자흥군에서 4분이 잃었다. 팽대, 조균용 등의 신참 세력이 구세력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실망한 주원장은 서달, 탕화, 비취 등의 간부를 거느리고 남하했다. 도중에 싸워 이긴 원나라 군사를 합쳐 그의 병력은 2만이 되었다. 주원장은 남하하는 도중에 이선장이라는 명참모를 얻었다. 지금까지 휘하에는 서달, 탕화 등 신복 무장은 있었으나 참모가 없었던 것이다. 주원장은 이선장에게 물었다. 천하의 싸움이 어느 때나 평정되겠소? 이선장이 말했다. 진나라가 어지럽자 항고조 유방이 서민의 신분으로 일어나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고 살인을 삼가한 까닭에 5년 만에 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원나라의 기강은 문란하고 천하가 어지러움에 공께서는 하늘로부터 왕기를 타고 났으니 유방을 본받으신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남하하면서 남경을 점령하게 된 것은 사실 이선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남경을 점령해 이곳을 거점으로 하자는 것도 이선장의 의견이었다. 남경을 점령하고 이름을 응천부로 고쳤다. 남하하는 도중 그의 총수 곽자흥이 죽었기 때문에 주원장은 스스로 수령이 되었다. 장사성의 소주 점령과 주원장의 남경 점령은 같은 무렵이었다. 주원장의 남경 점령 때 원나라 어사대부 복수가 분전하다 전사했다. 주원장은 남경에 입성하여 포고문을 내렸다. 원나라의 정치가 문란하자 군웅이 걸기했다. 내가 남경에 온 것은 백성들을 위해 난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하라. 관리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남경에 들어온 후 주원장의 휘하에는 이선장 외에 송렴, 유기, 도안 등 교양 있는 인물들이 참모로 주원장을 보좌하게 되었다. 여기서 각지에 할거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의 활동 상황을 보자. 남경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주원장의 세력 서쪽에는 서수휘가 양자강 중류를 근거지로 할거하고 있었다. 서수휘는 한산동, 유복통이 거느리던 홍건군의 주류가 멸망한 후
그 잔당들을 모아 황제라 일컫고 나라 이름을 천원국 연호를 지평이라 했다. 황제를 일컬은 서수희는 원나라 도벌군과 싸워 패전을 많이 했다. 서수희는 그의 부장 예문준을 승상으로 임명했다. 예문준은 서수희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황주로 도망쳤다. 면양 출신 진우량이 현해 하급 관리로 있다가 예문준의 부하로 있었다. 예문준이 서수희 모살에 실패하고 도망치자 예문준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거두었다. 이것이 지정 17년 1357의 일이고 다음해에는 안경, 용, 흥, 서주를 격파하고 강서의 요지를 공략해 지주를 함락시켰다. 곽장의 집단 가운데서 주원장의 세력이 곽장의 세력보다 강력했듯이 서수휘 집단 가운데서는 진우량의 세력이 서수휘를 능가하고 있었다. 지정 20년 1360년 진우량은 서수휘를 죽이고 황제가 되어 나라 이름을 한 연호를 대의라 했다. 진우량이 지주를 함락시킴으로써 그의 세력권이 주원장의 세력권과 접하게 되어 긴장이 감돌았다. 진우량은 소주의 장사성에게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고 남경의 주원장을 협공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주원장은 절강의 방국진과 우호관계를 맺어 진우량 장사성에 대항했다. 주원장은 원래 방국진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효과를 노렸을 뿐이다. 그런데 방국진은 이때 원나라 조정에서 관작을 수여받고 있었다. 반란군의 수령에게 관작을 수여하는 데 대하여 원나라 행성원수 부도사 유기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모두 주사라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방국진의 수여에 강력히 반대했다가 이 일로 사직당했다. 주원장은 유기의 현명함을 듣고 예물을 갖추어 유기를 참모로 맞아들였다. 유기의 자는 백원으로 절강의 청전현 출신이었다. 23살 때 진사시의 급잔 수제다. 원나라 시대의 과거는 다른 시대와 달리 이따금 시행되었다. 천대받던 남인이 과거에 합격하기란 좁은 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유민이나 호엽 출신이 많은 명나라 건국 공신 가운데 유기는 이색적 인물이다. 유방에 대하여 장량과 같은 존재이다. 유기는 주원장의 장자방이었다. 진우량과 장사성의 연합 세력에 대처할 방안으로 유기는 계책을 진언했다. 동쪽의 장사성에 구애받지 말고 서쪽으로만 공격하십시오. 동쪽의 장사성은 향락 생활에 급급할 뿐 신망도 없는 진우량을 위하여 군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유기의 예상대로 주원장과 진우량이 격렬한 싸움을 벌여도 장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정 21년 1361년 주원장은 병선을 이끌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진우량과 싸워 강주에서 승리했다. 강주에서 패한 진우량군은 무창으로 패주했다. 지정 23년 1363년 진우량과의 협공 약속을 무시하고 향락에 빠져있던 장사성이 그의 부장 여진을 파견하여 안봉을 포위하자 주원장이 구원군을 이끌고 한리마를 구해냈다. 이것이 3월의 일이고 4월에 진우량이 홍도를 포위함으로써 전하의 대세를 판가름하는 결전이 벌어진다. 이해 7월 주원장은 남경을 출발하여 호구로 들어갔다. 이곳은 파양호의 입구로서 예로부터 전략상 요충지로 유명한 곳이다. 진우량은 주원장이 출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홍도를 포위한 것을 풀고 파양호에 들어가 주원장의 군사를 때릴 작정이었다. 동원된 병력은 60만이었으며 큰 전선이 꼬리를 물어 수십 리에 뻗치고 깃발과 창이 산을 뒤덮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용을 자랑하던 진우량의 함대는 때맞춰 불어오는
태풍과 이에 편승한 주원 장군의 화공으로 대패했다. 진우량의 부장들이 잇따라 항복하고 8월에는 호구를 돌파하기 위해 경강에서 결전을 벌였으나 이 싸움에서도 패하고 진우량이 전사함으로써 원말 최대의 결전은 주원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파양호에서의 대승 후 주원장은 남경으로 돌아가 군사를 쉬게 한 다음 10월에 다시 무창으로 진군해 진우량의 잔당을 소탕하고 호북 일대를 평정했다. 파양호 싸움에서 주목할 일이 있다. 주원장의 장교들이 진우량군의 병선은 크고 자신들의 병선은 작은 것을 보고 후퇴하려 하자 주원장은 칼을 빼어 이들 10명 장교의 목을 베었다. 적군의 포로에 대해서 주원장은 인도적으로 대한 반면 진우량은 포로를 모두 죽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원장은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대장부이고 진우량은 소인임을 알 수 있다. 지정 24년 1364년 정월 주원장은 부하 장령들의 절대적 추대에 따라 오왕이라 칭하게 되었다. 장사성이 원나라와의 예속관계를 끊고 오왕이라 칭한 것은 이로부터 4개월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장강연안에 두 사람의 오왕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주원장이 오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세력을 뻗쳐오는데도 소주의 장사성은 향락에 빠져 있었다. 지정 25년 1365년 10월 오왕 주원장은 장사성 공격을 한다. 강북 회동에 출병하여 다음해 3월에는 주원장의 부장 서달이 장사성의 거점이었던 고을을 함락시킨 데 이어 회안, 호주, 서주, 숙주를 함락시켰다. 이 지방은 오랫동안 장사성이 차지했지만 그 일대는 곽자, 홍이 처음 군사를 일으킨 곳이었으며 특히 오주 땅에는 주원장의 선영이 있었다. 주원장의 머리에는 옛날 일이 떠올랐다. 악질과 굶주림으로 죽은 가족들의 유해는 고향사람 유괴조의 도움으로 매장할 수 있었던 일 등 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주원장은 틈을 내어 고향을 찾았다. 고향에 부로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대풍가를 만들어 부르게 했다고 한다. 강북에서 돌아온 주원장은 응천성, 남경을 개축하는 한편 소주 공격에 나섰다. 서달을 대장군 상우춘을 부장으로 삼아 20만을 출동시켰다. 부장 상우춘이 소주를 칠 것을 진언했으나 주원장은 먼저 호주와 항주를 공략하여 소주를 고립시킨 다음 포위한다는 작전을 세웠다. 소주를 먼저 칠 경우 장사성의 군대 기지가 있는 호주의 장천기와 항주의 반원명이 달려올 것이므로 먼저 호주와 항주를 치는 게 좋다고 본 것이다. 20만 대군이 소주 공격에 출동할 때 주원장은 장병들에게 경고했다. 성을 함락시키면 살육과 약탈을 금하라. 건물도 파괴하지 말라. 11월에 주원장의 정군은 소주를 포위했다. 이해 12월에 주원장이 안풍에서 구출해낸 소명왕 할리마가 죽었다고 한다. 송나라 황제를 일컫고 있던 이 할리마의 존재가 주원장에게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할리마는 주원장의 명령을 받은 유영충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소주는 포위된 뒤 10개월이나 버티었으나 지정 27년 1367년 9월에 함락된다. 장사성의 용사들은 그들의 잔당을 규합하여 최후의 결전을 시도했으나 군중들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고 장사성은 그의 집에서 자결하려는 것을 부하 조세웅이 발견해 구원했다. 대장군 서달은 항복한 장사성의 부하 이백승과 항주에서 항복한 반원소 등을 장사성에게 보내어 항복을 권했으나 장사성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는 체포되어 남경으로 연행되어 오던 도중 단식을 하다가 자결했다. 나이 47세였다. 주원장은 그를 장사 지냈다. 주원장의 군대가 항주를 함락시키자 절강을 거점으로 하고 있던 만국지는
보물을 배에 싣고 도망쳤다. 그러나 그의 부장들이 잇따라 항복하자 방국진도 주원장군의 부장 탕화의 권유에 따라 귀순했다. 그는 남경에 이르러 주원장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주원장은 방국진이 큰 뜻이 없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용서했다. 소주를 함락시킨 직후 주원장은 북벌군을 편성했다. 서달을 사령관, 상우춘을 부사령관에 임명하여 25만이 동원되었다. 이 밖에 호정서를 정남장군에 임명하여 북권을 토벌토록 하고 양경은 광서, 주양조는 원주, 탕화는 경원을 공격하게 했다. 북벌군 편성 다음해인 지정 28년 1368년 주원장은 남경에서 황제 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명, 연호를 홍무로 정했다. 명나라 북벌군이 북상하는데도 원나라 조정에서는 내분에 급급했다. 북벌군은 파죽제제로 진격해 하남에 들어가자 원나라의 이사제, 장량필 등은 서쪽으로 도망치고 정주로 총관, 진곡진은 명나라에 투항했다. 3월에는 해성이 나타나고 6월에는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면 흰무지개가 태양을 꿰뚫는 등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으로 모는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맥고, 관부 등 새로운 군벌과 꿋꿋해무르의 구세력과의 싸움이 벌어져 구세력인 꿋꿋해무르가 승리해 새로운 군벌을 제거했다. 이때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꿋꿋해무르를 하남왕에 봉하여 명나라 공격에 대처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순제는 삼공의 후비와 황태자비 등을 불러 모아 북쪽으로 몽진하겠다 했다. 울면서 가나는 자도 있었으나 순제의 몽진은 결정되었다. 꿋꿋해무르는 진영에서 기령으로 후퇴하였고 명군은 이미 통조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명나라 군사의 전진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순제 일행은 건덕문을 빠져나와 북행길에 올랐다. 순제는 응창부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죽으니 그의 나이 51세다. 순제 사후 곧바로 명나라 군사는 응창부를 공격했다. 황태자 아이 유시리타라는 수십 개의 기병에 호위되어 겨우 북쪽으로 도망쳤으나 호비들과 보물들은 명나라에게 들어왔다. 북쪽으로 도망친 황태자는 막북 지방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북원이라 부른다. 북원은 그 후 200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중국 왕조로서의 원나라는 사실상 지정 28년 1368년에 멸망하였다.